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방송에서는 자주 다루었던 단어지만 이게 실제로 어떤 문서에 작성이 된다면 그것이 좀 확실히 저희 피부로 다가오진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는 하루일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했다는 이야기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저희에게 직접 와닿는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본격적으로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략 저희가 오늘도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글로벌 경제 소식들 그리고 가상자산 이슈들까지 모두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반등해 주는 듯했던 글로벌 경제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원 환율이 치솟고 있고요. 달러 엔 환율도 20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오늘자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해줬지만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요. 비트코인도 소폭 하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경제 상황에 맞서서 세계 은행 그룹이죠. 월드뱅크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월드뱅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2년 세계 경제 전망치를 2.9%로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1월의 전망치인 4.1%와 비교하자면 꽤 많이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번 월드뱅크의 하향 조정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은 이 선진국의 경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올해 2.6%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2.5%, 그리고 유로존이 2.5%, 일본이 1.7%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 국가는 3.4%, 또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이 4.4% 수준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선진국과 신흥국보다는 높은 4.3%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뱅크의 전망치 하향 조정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단기적으로 활동과 투자, 교역에 지장을 주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이 겪은 재정통화 정책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이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월드뱅크는 아울러서 세계 경제가 1970년대 겪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멜펠스 월드뱅크 총재는 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또 중국에서의 봉쇄, 공급망 혼선과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성장의 해를 가하고 있다면서 생산을 장려하고 또 무역 제한을 피하는 일이 기묘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현 경제 시장을 우려하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 월드뱅크뿐만이 아니죠. 간밤에 열렸던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이 현재 unacceptable levels of inflation, 한마디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플레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이 현재 용인하긴 힘든 수준의 인플레에 대해서 팬데믹으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의 혼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기인하는 석유, 식량, 이 시장의 공급 교란 등 거시 경제적 도전에도 부딪히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경제를 악화시키지 않고 이 물가 압력을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동시장의 기세를 손상하지 않은 채 인플레 압력을 억제하려면은 연방준비제도의 금융정책 운용을 보완하는 적절한 예산 스탠스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3년 예산안이 적자를 삭감하고 또 재무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의미에서 현명하게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국제적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글로벌 세제 개혁을 촉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미국 의회가 국제적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승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날 비록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재무장관의 발언이 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풀이가 됐고요. 이에 주식시장은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이죠. 페이팔인데요. 페이팔이 암호화폐를 수용한 지 2년 만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를 외부 지갑으로 송금하는 이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총 4종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기능은 우선 일부 미국 이용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이 되고요. 테스트 기간을 거친 이후에는 몇 주 안으로 미국 내 모든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페이팔 블록체인 총 책임자는 2020년 10월 페이팔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에 가장 많이 요청됐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기능을 2021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페이팔은 결제 기업으로서 액세스 권한을 넓히는 것이 목표라면서 암호화폐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대표 핀테크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었죠. 페이팔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이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NFT를 구매하거나 또 게임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시가총액 5위에 자리한 바이낸스의 BNB 토큰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SEC의 타깃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며 암호화폐 시장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SEC가 2017년 바이낸스가 ICO 당시에 BNB 토큰 판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면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죠. 같은 이유로 현재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SEC와 리플의 법적 공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암호화폐 시가총액 5위에 해당하는 메이저 프로젝트를 건드리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SEC 조사건과 관련해서 바이낸스 측은 교육과 지원, 또 정보 제공 협조 등에 대한 부분은 규제 당국과의 대화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이 원하는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면서 확실히 조사에 임할 것임을 표했는데요. 블룸버그의 관련 보도 이후에 BNB는 4%가량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BNB 전일 대비 3.5% 하락하면서 28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이질 않고 제도권 안팎으로 순환을 겪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지켜줄 법안이 드디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이죠.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뉴욕주 민주당 상원 의원인 키어스틴 질리브랜드가 앞서 예고한 대로 이 암호화폐 법안인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안에서 혼용됐던 용어들이 통일하게 되고요. 또 암호화폐를 관할할 전담 기관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또 공식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합법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70페이지 분량에 해당하는 이 문건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게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SEC가 거의 독점적으로 관할권을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죠. 앞서 살펴본 이렇게 갑작스러운 BNB 토큰 조사와 같은 일들이 이제는 빈번하게 일어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한번 SEC가 건들고 지나가면 정말 크게 흔들리는 암호화폐 시장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했었는데요. 특히 자산인지 유가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SEC가 사용하는 하위 테스트에 대한 새로운 암호화폐 해석이 포함이 됐고요. 또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자산이 충분히 탈중앙화돼 있다면은 앞으로는 해당 분류가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디지털 자산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처럼 가능하지 않는 한 모든 디지털 자산을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게 이번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당권이나 청산권과 같은 특권을 보유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한 이 디지털 자산은 증권처럼은 취급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 해당 문건의 골자입니다.
또 상품과 서비스 지불에 대한 납세자의 총소득에 대해서 거래당 최대 $200 상당의 암호화폐를 제외하고요. 또 채굴된 암호화폐가 실제 판매될 때까지 납세자 총소득에서 채굴 자산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루미스 의원은 이렇게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력한 맞춤형 규제안이 제시되며 디지털 자산을 기존 세금과 은행법에 포함시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발표된 직후에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희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미국 정책총괄인 카라 킬버트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만들기 위한 아주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들 그리고 가상자산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부정적이라서 좀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따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시황센터에서도 짚어주셨지만 이 세계 경제 시장을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고점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저성장까지 단어가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금 고점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저성장 상황이 좀 다시 도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섞인 게 사실입니다. 전일 세계은행에서 나온 리포트 자체도 일단 전 세계 그 성장률을 좀 낮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4%대에 이제 올 초에 그 상승률에서 2.9%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크게 얘기 안 돼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다시 나온다라는 게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사정도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0.7%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1.2%보다 조금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이제 성장률 자체는 높은 수출 성장세가 계속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내수 부분은 아직까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1분기 경제 성장률 0.7%를 이제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그 수출 관련된 기여도가 1.4%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제 성장률보다 수출 기여도가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이유는 5월 수출이 615억 달러로 역대 2위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수출 누계도 2,926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4월 달에 25억 달러 적자에 의해서 2달 연속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더 침체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총 소비가 0.2%포인트, 그다음에 총 고정 투자가 0.6%포인트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수출은 경제 성장률을 올렸지만 내수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이제 물가의 상승이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악영향은 향후 이제 미래를 보는 그 경제 지표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을 이제 내다보고 만든 이제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간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6월에 101.8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월 선행지수는 99.3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건 경기 둔화 기준선인 1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향후의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행지수도
2개월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달 동행 지수가 102.1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2달 연속 지금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기준선인 100포인트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아직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일단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시그널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수 중심의 이제 침체가 경기 활력을 좀 감소시킬 우려가 좀 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지속으로 인해서 소비 침체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오미크론 영향,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소비 증가가 상당히 좀 둔화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향후에 이제 설비 투자 감소로 인해서 경제 활력 둔화 가능성도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건설 수주가 작년 동기 대비 이제 6.6% 감소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수 중심의 그 경제 활력이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높은 물가 상승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5월 기대 인플레이션도 3.3%로 전월 3.1%보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그 인건비 상승 등의 이제 비용 관련된 그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물가 상승률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 가능성도 충분히 감안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도 경기 하방 압력은 좀 더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 지수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금리 상승에 따라서 투자가 상당히 좀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은의 통화 긴축 정책에 따라서 수요 감소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경제가 지금보다도 더 조금은 안 좋은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좀 더 주목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계속 경기가 부진하다라고 하면 증시도 약세 국면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여러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 특히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기가 이제 조금 하방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도 일단 약세 국면에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투자 전략에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 지금보다 높이시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자산 중에서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현금의 비중을 높이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실 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약세장 내에서도 계속 그 주가의 변동성은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맞춰서 단기 매매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지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투자 전략도 현금도 하나의 또 종목이다라는 생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발표가 되는 경제 지표들도 눈여겨보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저성장이라는 키워드와 더불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엔화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해 초 급속히 좀 하락을 하다가 한번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데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출 경쟁력을 두고 다투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엔화가 어저께 이제 장중 133엔에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작년 연초 대비에 이제 달러당 103엔 정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30% 정도 절하가 됐고요. 올 초 대비로 해도 한 15% 정도 지금 절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엔화는 뭐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화에 대해서도 지금 뭐 7년 만에 최고치를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또 원 엔화도 지금 950원 이하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화가 전 세계 통화에 대해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일본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 이제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그다음에 통화 긴축 모드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기준금리를 1%까지 올렸고요. 그다음에 6월 1일부터 QT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ECB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7월 달부터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달 회의에서는 아마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 것 같지만 7월 달에 이제 인상이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확장적인 이제 그 정책도 통화 정책도 지금 중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물가 상승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계속 완화한다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일본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이 플러스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체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부진함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을 뭐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통화 확장 정책의 지속적인 실시가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화 확장 정책을 통해서 임금 상승을 이루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소비 이력도 확대가 되고 이게 생산이 증가를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통화를 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부진한 그런 이제 경제 상황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에서의 통화 긴축은 아직까지는 좀 유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최근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도 한몫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저금리에서 이제 고금리로 옮겨간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엔화를 대출을 해서 달러화에 투자하는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엔화의 절하 속도도 지금보다 좀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최근 유가 상승도 엔화 약세의 이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WTI 유가가 지금 120달러까지 다시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펙 플러스의 증산 규모가 시장에 못 미쳤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로 중국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120달러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원유를 수입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수입을 위해서 추가적인 달러화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촉발되면서 엔화가 최근에 약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해외 관광객의 입국 중단도 엔화 약세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과거 한 달에 한 9만 명, 일일 9만 명 정도 입국을 했었는데요. 최근 지금 입국 인원 수를 2만 명으로 지금 확대는 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전성기에 비해서는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달러 유입도 그만큼 적게 되는 거고요. 그게 엔화의 절하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엔화 약세는 좀 지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일본의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일본의 무역 적자 확대 부분입니다.
과거에 이제 엔화 약세를 기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해외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 수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하고요. 대신 이제 원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입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일단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증가할수록 엔화 약세는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부에서는 뭐 원 달러 환율이 뭐 달러당 150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향후에 그 엔화는 약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과연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는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과거와는 다르게 큰 타격은 없을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기본적으로 과거보다 많이 향상이 됐고요. 대부분의 그 업종에서 일본 기업과 대등한 수준에서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업종 같은 경우 뭐 자동차나 반도체 관련된 분야는 일본 기업보다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더 보유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엔화 약세가 된다라고 해도 국내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덜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화 같은 경우도 엔화보다는 절하폭이 작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절하가 되고 있는 그런 점도 감안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엔화 관련돼서는 뭐 크게 국내 기업의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엔화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장 전략 저희가 오늘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아마 투자 심리가 호전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미국 이제 소매주 관련돼서 이제 향후에 가디언스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3%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게 투자 심리는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오늘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 강세로 돌아섰다가 이번 주에 들어서 다시 약세로 지금 반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50원대로 다시 올라오면서 과연 외국인 매도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주목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증시는 전일의 급락에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가 추가적으로 유입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움직임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정유주나 가스, 석유 판매와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오늘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화석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향후에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아마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 관심 있게 이제 보셔야 될 섹터는 이제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 면제 실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인천공항 운영 제한 해제와 더불어서 아마 해외 입국자들이 해외에서 이제 많은 여행객들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항공 여행이나 특히 이제 면세점이나 카지노주 관련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어떨까 싶습니다. 지수는 아마 전체적으로 2,600포인트 내에서 계속 이제 등락을 거듭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으로 아마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폭이 커진다. 특히 이제 2,600포인트 하단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점 매수, 그다음에 2,600포인트 상단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도 일정 비율은 계속 현금으로 유지하시는 그런 전략은 계속 필요로 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매수 구간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격적인 매수는 확실한 바닥이 확인된 후에 아마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번 주 내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 8%대의
그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이제 물가 수준이 만약 뭐 8%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공격적인 것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 증시 작전도 짜봐야겠죠. 도움 말씀 주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장 개장을 좀 앞두고 FP님과 함께 네. 국내 증시 작전 짜보도록 할 텐데 어제 시장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과 그리고 휴장 이전에 나왔던 이슈들을 그대로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받아내는 모습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월요일 날 좀 휴장을 하다 네. 보니까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의 어떤 여파를 좀 먼저 좀 받는 모습이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반도체주가 좀 상당히 좀 약세를 보였죠. 대형주 위주로. 네,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매도 어떤 이런 부분 좀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대형 IT가 좀 상당히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대형 종목들이 한 1에서 2% 정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좀 그래도 낙폭은 제한적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디램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주초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소폭에도 좀 반등한 점은 그래도 좀 제가 볼 때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좀 이제 이런 섹터의 좀 움직임 말고 두 가지 좀 큰 이슈, 경제적 지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미국 국채금리 관련된 부분인데 네. 10년물 금리가 이제 3.05% 좀 돌파를 하면서 $1 역시 지금 1% 이상 급등을 하면서 수급에 대한 어떤 변수가 좀 작용이 됐죠. 맞습니다. 여기다 또 장 막판에 이제 북한의 핵실험 이슈도 좀 이제 나오면서 환율을 좀 높인 이유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환율이 좀 상승을 하고 또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지수가 하락한 어떤 이런 사이클로 어제 좀 전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좀 부각이 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신흥시장 자금이 좀 유출이 좀 우려된다는 점 이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주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카카오랑 네이버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앞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엔화 가치가 또 20년 만에 좀 최저 수준으로 좀 돌아선 점 네. 좀 이런 점이 좀 어제 좀 부담으로 작용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두 번째로 이제 중국 관련된 재료는 분명히 좀 존재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봉쇄 완화 뭐 규제 관련된 부분도 역시 완화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무역 전쟁이 좀 풀리면서 좀 관세 철폐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는 좀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에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둔화된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약간 좀 낙폭을 좀 마지막에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중국발 재료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이후에라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국채금리 관련된 부분이 너무 좀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중국 재료가 좀 제대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추후에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 뭐 외국인 기관 양시장에서 좀 매도가 나오면서 네. 좀 상당히 지수가 힘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 다들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주 위주로 좀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마감을 했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특히나 최근에 또 하나의 지표로서 작용하고 있는 게 환율. 그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치면서 어제 우리 시장은 휴장까지 했었던 때의 이슈를 그대로 좀 받아낸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방산주의 흐름까지 어제 시장을 좀 짚어주시면서 최근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중국 관련된 이슈는 기대해 봄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관련돼서 최근 환율에 대해서 이 변동성이 얼마만큼 지속이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자는 FOMC 7월, 9월까지는 이러한 환율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계속 이런 보수적인 전략을 펼쳐가야 되는 건가요, 대표님? 아닙니다. 저는 그 환율 같은 경우 지금 1200 오늘 이제 어제 50원대 네. 좀 마감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129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연히 환율이 이제 1250원이면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많이 내려간 것이 아닌가라는 먼저 이제 배를 맞아서 확실히 좀 상대적인 비교가 좀 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우리나라 좀 증시가 언제나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좀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소방수 역할을 하기보다는 좀 같이 매도에 좀 동참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는 분명히 하반기에 있어서 좀 지수의 레벨업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상당히 걱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저점을 다지는 게 2,500선. 2,500선.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800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에 대한 좀 한 100포인트 정도 좀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880선을 깨긴 했습니다. 870선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단기적인 어떤 바닥에 대한 부분보다는 위에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저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뭐 2,800에서 2,900까지도 하반기엔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뭐 사실은 상당히 변동성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네. 여전히 저는 어떤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FP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좀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도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더니 이젠 좀 긍정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다고 하면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카타르 액화천연가스 LNG 프로젝트에서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조선주 대부분은 수주로 좀 달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는데 이게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이네요. 일단은 뭐 모든 섹터가 그렇지만 이제 호재와 악재가 항상 같이 있는 네. 좀 모습인데, 사실 이제 방송에서 조선주 얘기를 저는 이제 좀 많이 하시는 분은 좀 못 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좀 조선주를 상당히 좀 계속 말하고 있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조선주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 많이 보시겠지만, 일단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주 관련돼서는 뭐 중국의 어떤 앞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매달 네. 이제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달, 그러니까 지금 5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을 제치고 또 1위를 좀 탈환했다는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1월부터 누계 수주량 같은 경우도 중국을 좀 앞서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중국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많은 수주를 했다는 거는 2018년 이후 4년 만이라고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카타르, 얘기가 좀 많죠. 뭐 카타르가 2년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신조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네. 사실 그 계약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그냥 추측일 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카타르 또한 우리나라가 아니면 LNG를 만들 곳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타르도 분명히 신조 성과가 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신조 성과 관련돼서는 지금 18개월 연속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 2월 이후에 13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신조선, 그러니까 배를 새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계속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달 클락슨 성과지수 같은 경우는 160포인트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지금 이제 LNG 관련돼서 좀 이제 수주가 나오게 되면 금액이 이제 수주할 때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금액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는 금액 관련돼서 야 이게 맞나 틀리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금액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면 지금 뭐 한 척에 지금 뭐 2천억 정도가 좀 넘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게 된다고 하면, 그 2년 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카타르 쪽에서 이제 뭐 100척 정도를 지금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신조선에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이제 카타르 관련돼서 네 척을 수주했다고 지금 어제 뉴스가 좀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평균 이제 성과가 보게 되면 지금 2억 2,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2,080억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2,800억, 죄송합니다. 네. 2,855억. 그러니까 네.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카타르에서 계약을 한 게 2년 전에 지금 계약한 거와 달리 지금 최근에 신조 성과를 충분히 좀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측면은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다시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가 신조선 관련돼서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 수주량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네. 카타르 발은 이제 시작했다. 아직 포함이 안 됐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카타르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연간 이제 누적 수주량을 좀 계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더 이제 달성이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은 뭐 여러 가지 뭐 악재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좀 시작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흑자 전환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조선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통해서 최근에 조선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확인을 시켜드렸으니까요. 이 점이 주가에 하루빨리 좀 반영이 돼서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좀 흑자 전환 또 수익으로 전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P님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저희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CPI 지수, 네. 9월 CPI 지수 좀 금요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얼만큼 이제 소비로 커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에 내일이 옵션 만기 네. 기간이다 보니까 변동성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어제 또 보다 보니까 이제 유가, 금리, 환율 이런 좀 수치에 상당히 난리네요. 좀 네. 출렁출렁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방향성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성은 크게 보이지 않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연초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매도폭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좀 기계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서 매도를 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포션을 줄여야겠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연초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반응은 좀 많이 최소화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워낙 좀 적은 상태다 보니까 현재 거래대금으로 이제 매수 매도가 일어난 상태다 보니까 크게 좀 상승으로의 전환은 좀 빠르게 쉽게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울퉁불퉁한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지수보다는 어떤 종목 순환매라든지 뭐 제한된 종목 내에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실적에 대한 가시성 이런 부분 실적 효과가 좀 뚜렷한 어떤 종목 위주의 압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이야기에 앞서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52주 신고가 종목에서 연결해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고요? 네. 최근에 뚜렷하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그 아이디어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52주 신고가 종목, 이 종목들이 어떤 업종이 52주 신고가를 형성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목이 필요하겠고요. 여기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업종의 시세 연속성이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렇게 연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향후의 주도주의 형성일 수도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같은 경우도 미국의 업종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나타내는 업종과 우리나라 업종이 동조화가 되는 경향이 높다 보니 살펴봐야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최근 강세를 나타내는 구간에서 원자재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와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120불 구간을 안착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미국의 에너지주 같은 경우가 52주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게 원유, 천연가스 시추, 그리고 생산업체들의 52주 신고가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접했던 종목은 엑슨모빌 같은 경우가 52주 신고가를 나타내는 점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 12개월 포워드 퍼 기준, 포워드 퍼라고 하면은 그 주가 수익 비율, 즉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익이 12개월 선행해서 즉 저희가 과거의 실적을 대입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측면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이 부진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10개월 포워드 즉 12개월의 실적을 미리 가지고 와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그러한 방법 같은 경우는 업종이 이제 좀 개선이 되는 측면
그다음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1년 정도 같은 경우는 성장이 답보되는 경우가 이런 식의 밸류에이션을 하는데요. 액션모빌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었겠고요. 실적의 상향 같은 경우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아이디어의 접목에서 저희도 한번 우리나라의 종목들 같은 경우와 결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얘기가 많은 정제 마진의 개선을 통해서 S-오일이 주가가 긍정적이다. 이런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디어를 조금 더 파생해서 생각해 볼 구간이다 보니 추가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GS 글로벌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원자재 가격이 좋을 때 상사 업종들의 주가 강세가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최근에 한 차례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은 주가는 한 차례 조정이 나온 걸 저희가 가격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화학의 산업재 비중이 높은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인식을 하자면 소위 말해서 그 특정 광고가 있다고 하면은 광고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이 대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원유라든지 아니면은 철강, 원자재를 통해서 그 제품을 판매하게 되고 이 제품 판매에 대한 마진을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재료 가격, 즉 그 채굴할 수 있는 비용이 들겠고 그 가격과 함께 그 마진 같은 경우는 그 스프레드가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영업이익률 자체는 한 자릿수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자재 가격의 강세를 나타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좀 반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38억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970억인데요. 제가 쉽게 생각하기로 이 영업이익이 지속된다고 하면 한 8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가능하겠고요. 순이익단으로 본다고 하면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순이익단에서는 200~300억이 빠지는 이유 자체는 저희가 영업 외 비용 자체를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순이익의 형성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그 주가 수익 비율로 따져보자면 한 5배 정도 수준, 4배, 5배. 통상 거래되는 밴드 수준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 유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상승이 있었다 보니까 그 산업재 비중이 높은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하는 GS 글로벌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가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가 원자재 사이클이 강세를 나타낼 때 주가는 선행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는 되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의 피크 요인,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번 하락을 해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원자재 가격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2분기의 실적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52주 신고가가 에너지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파생을 해서 상사 업종 중에서 그 산업재 비중이 높은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하는 GS 글로벌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렸고 가격적으로는 3,630원에서 3,740원 구간, 약간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조금 밀린 가격에서 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로 찾아본 특징주 GS 글로벌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미국의 에너지주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번엔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가 또 들어선 이후로 신재생과 관련된 에너지 사업을 좀 밀어주겠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될 투자 포인트 어느 포인트일까요? 네, 풍력의 국책사업 같은 경우 선정이 된 유니슨 같은 경우가 10메가와트급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으로 워낙 최근에 풍력과 같은 산업이 시장의 중심이다 보니까 시간외로 강세를 나타낸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태양광 풍력 업종에 대해서 최근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에서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종목,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알아놓고 가는 게 필요하다 보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력하면 떠오르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저희가 그 풍력 이후에 강세를 나타낼 때도 있을 텐데 필히 알아야 될 게 풍력 중에도 대표적인 종목을 알아놔야 되는 게 투자에서 연결하는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종목은 CS 윈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 육상 풍력 중심에서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사업까지 추가를 한 풍력 사업의 중심 기업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약 2조 4,500억 원입니다. 유니슨이 시간외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CS 윈드도 어제 시간외에 강세를 나타냈는데 뚜렷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가 만약에 2, 3% 뜬다고 하면은 그 추격 접근을 할 필요는 없겠고요. 저희가 시가 기준으로 1% 정도 하락을 했을 때 그 기준에서 가격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풍력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의 인프라 투자 그 부분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국책 사업에 배정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모멘텀이 있겠고요. 다만 지금 주가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와 있는 단계다 보니까 손절 같은 경우도 타이트하게 한 4% 정도를 잡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풍력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CS 윈드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상호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장중의 매매 시그널은 다음 프로그램에서 잡아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